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실학의 발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학, 전 실학이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막 북벌, 북학 이런 거 배웠고 선생님이 약간 송시열에 대해서 뭔가 좀 안 좋은 식으로 얘기를 했죠. 물론 그분의 학문적인 성리학적 업적은 뛰어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저는 별로입니다. 왜냐면은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학문을 너무 심화 연구를 했고 너무 사대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의 역사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별론데, 실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많은 실학자들이 실제 당시 권력 가까이에 있지 못해가지고 이런 많은 부분들이 실제 이제 정치나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뭔가 백성들의 삶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나라를 부국 강병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구들을 하는 당시로서는 깨어있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들이 저는 너무 인상적이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리고 선생님이 너무 좋아하는 이제 정약용 선생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좀 좋아하는 파트가 되겠죠. 자, 실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리학도 이제 나쁜 거다라고 보기 힘들지만, 조선에서 들었던 성리학, 사림 집권 이후부터 성리학이 너무 철학적, 그리고 실제 생활과 관련된 없는 영역으로 너무 빠져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성리학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 국가를 운영하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이런 거에 한계를 드러냈어요. 그러자 일부 학자들이 이제 사회 경제적, 특히 양난 이후에 사회 경제적 극심한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데, 여기에 잘 적응하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다른 학문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실 비판적이고 개혁적인 그런 학문들을 내세우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실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농업 중심 개혁론과 상공업 중심 개혁론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농업 중심 중농학파, 상공업 중심 중상학파, 경세치용학파, 이용후생학파라고도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17세기부터 집권층과 성리학 집권층 일부와 또 이제 성리학의 한계를 느끼고 있던 그러한 성리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학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실학의 선구자에는 이수관 같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봉유설이라는 책을 쓰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국 문화를 폭넓게 정리하면서 실학들을 좀 이야기하기 시작하고요. 또 이제 실제 현실 정치에 몸담고 있던 김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동법,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부터 시작했던 이제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시행하자라고 얘기하게 되고, 화폐, 동전을 좀 사용하자라는 그러한 주장들을 펼치면서 실학이 조금씩 나타나고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농학파, 농업중심 개혁론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실학 보면 이렇게 이제 크게 보이네요. 농업중심 개혁론, 그리고 상공업중심 개혁론이 있고, 또 나중에 국학파도 있어요. 국학은 좀 우리나라의 이제 역사라든지 지리, 국어 이런 것들을 연구하자라는 파, 이렇게 해서 세 개로 나눠지는데요. 농업중심 개혁론 얘기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상공업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상공업중심 개혁론을 많이 주장했더라도 이들도 이제 토지 문제나 농업중심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 또한 국학 연구도 하고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크게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지만 서로 이제 같이 섞여서 또 활동을 한다라는 거, 연구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농업중심 개혁론, 옛날 말로 중농학파라고 불리는 분들입니다. 자, 농업중심 개혁론 중농학파에서 경세치용학파라고도 하죠. 경세치용학파. 선생님, 지금 제가 보는 PPT에 오타를 냈어요. 중세치용이라고 써놨어요. 이따가 제가 이거 편집할 때는 중세치용을 경세치용으로 바꿔서 올릴게요. 중농학파도 못하는데 갑자기 웃음이 나와가지고. 자, 이들은 농업 경영과 토지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한 자영농 육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농업중심 개혁론, 농사와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토지겠죠.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토지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 이런 토지 문제가 농업의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토지제도의 개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관련된 이제 첫 번째 실학자는 유형원입니다. 유형원 같은 경우에는, 자, 농촌에서 살면서 유형원 선생은 농촌에 살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면서 반개수록이란 책을 썼는데, 여기서 이제 균전론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균전론은
농민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나눠줘요. 농민에게 토지를 다 나눠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영농을 키우자. 농민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나눠주고 농사를 짓도록 하는데, 근데 저 한편으로는 신분에 따라 토지를 나눠주자고 하는 약간 한계점이 있어요. 신분에 따라 토지를 나눠주자라는 한계점이 있지만, 이제 자영농을 이제 토지를 나눠 육성하자라는 그러한 토지 개혁을 주장했던 분이 바로 유영원 선생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성호이익. 자, 성호이익 선생님은 성호사설이라는 책을 써서, 자, 여기서 이제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해서 매 호마다, 매 집마다 영업전을 갖게 하고 나머지 토지는 매매를 허락해주자. 그러니까 영업전은 절대 못 파는 거예요. 자, 팔지 못하는 영업전을 주고, 그리고 그 이상 갖고 있으면은 매매를 허락해줘서 토지를 매매할 수 있도록 해서 점진적으로 토지의 균등을 이루어 나가자는 한전론을 주장합니다. 한전론. 그러니까 토지를 갖고 있는데 하한선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선생님이 이제 농부예요. 그래서 1000평을 갖고 있어요. 땅 1000평을 갖고 있는데 400평을 영업전으로 설정했어요. 그러면은 400평은 영업전이기 때문에 제가 절대 누군가에 못 팔아요. 나머지 600평은 팔 수 있어요. 근데 400평은 절대 못 팔아요. 제가 뭐 빚을 지더라도, 예전에는 막 빚지면 권문세족이나 귀족들이 막 빼앗아가고 이러잖아요. 못 빼요. 절대 못 뺏어가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 집안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는 이 정도 땅은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영업전 설정하고 이제 토지 소유의 하한선, 이거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익이 주장했던 한전론이 되겠고요.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에 대한 매매를 금지시키자.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는 절대 팔지 못하도록, 사지도 못하도록 하자라는 것이 바로 한전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이익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좀먹는 6가지 폐단.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인 게 이 6가지 때문에가 가장 심각하다. 그래서 나라를 좀먹는 6가지 폐단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노비제도, 그리고 과거제도, 그리고 양반 문벌제도, 사치와 미신, 승려, 게으름. 이 6가지를 타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정약용 선생님. 제가 좋아하는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자, 정약용 선생님은요, 이제 그게 이제 뭐 책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책을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거의 유배생활 18년 동안에 500건이 넘는 저서를 저술하셨으니까요. 대표적인 게 이제 목민심서, 지방에는 지방관들이 어떻게 행정 운영을 해야 되는지 쓴 목민심서,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와 관련돼서 경세유표라는 책을 쓰셨고, 또 흠음신서라고 해서 형법, 요즘은 좀 조선판 CSI, 과학수사 관련된 형법과 관련된 흠음신서, 이런 것들 책 너무 많이 쓰셨습니다. 네, 정약용 선생은 여전제와 정전제를 주장하셨어요. 처음에는 여전제를 주장하셨다가 나중에는 정전제로 좀 바꾸시거든요. 자, 여전제는요, 약간 토지를 공동으로 경작하는 것을 여전제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한 마을을 단위로 해서 한 마을을 이제 일여라고 불러요. 여라고 부르고, 그 여에는 여장, 리더가 있어요. 여장이 있어서 같이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서 같이 일을 해요. 같이 일을 한 다음에 일을 하러 나올 때마다 이 여장이 얼마큼 일했는지를 좀 기록을 해요. 얼마큼 일했는지 기록을 한 다음에 나중에 수학을 하면은 일한 만큼 따져가지고 이제 나눠주는, 수학량을 나눠가는 제도가 바로 이 여전제라고 합니다. 근데 나중 되면 약간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지 정전제로 바꾸십니다. 정전제는 전국의 토지를 국유화, 나라가 다 가졌다, 나라의 땅이다라고 한 다음에 정전으로 편성, 정전에서 땅을 이렇게 해서 이제 우물정자로 구획을 나눕니다. 구획을 나눠서 9등분 한 다음에 그 가운데에 있는 가운데 땅은 공전이다 해서 이 농민들이 같이 경작을 한 다음에 이거는 세금으로 가요. 그 나머지 땅들은 주변에는 이제 9등분 하면은 한 가운데 있는 땅은 같이 경작해서 세금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8개 땅은 8가구 나눠 가진 다음에 경작해서 잘 가져가는 그런 정전제도를 주장하시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약용 선생은 여전제와 정전제를 주장하십니다.
여기는 다산초당 중에 이제 다산 동암 동쪽에 있는 곳인데요. 이 건물에서 주로 다산이 머물면서 집필 활동을 했던 그러한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글씨들은 이제 추사 김정희의 글씨체인데요. 김정희는 노론 명문가의 자제 후손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남인이었던 정약용을 상당히 흠모하고 존경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자기의 스승처럼 받들었다라고 하는데요. 뭔가 이 당시의 붕당을 뛰어넘어서 당시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과 색깔을 뛰어넘어서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는 두 명의 조선시대 후기의 대표적인 지식인들은 학문 그리고 서로에 대한 존경으로 이념을 뛰어넘었던 뭔가 지금의 우리 정치하는 분들에게 많이 좋은 의미를 던져주는 그러한 친분관계 아니면 우정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다산초당 다산 동암 쪽에서 이렇게 백년사 쪽으로 올라가는 길 중간 살짝만 올라오면 있는 천일각이라고 하는 정자입니다. 이게 다산 선생이 이곳에 머물 때 있었던 정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나중에 후대 약간 그러니까 현대에 들어서 세운 정자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뭐 이 건물이 이 정자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당시에 다산 선생은 이 장소에 와서 저기 이제 강진만을 내려다보면서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이 강진만을 내려다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강진만이 이렇게 완전히 내려다 보입니다. 이 강진만을 보게 되면요, 자, 이 천일각이 섰을 때의 시선으로 강진만을 보게 되면은 비슷하게 떠오르는 광경이 있어요. 어디냐면은 다산 선생의 고향인 남양주 마제에 보면은 거기에 근처에 다산 선생이 자주 올랐다라고 하는 수정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거든요. 수정사에 올라서 웅기산 수정사에 올라서 이렇게 양수리 쪽을 내려다보면은 그 광경, 수정사에서 양수리를 내려다본 그 광경이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여기에서 강진만을 내려다보는 광경과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진만을 내려다보면서 또 너무나도 친한 친우이자 자신의 중형이었던 정약전, 흑산도로 저 멀리 같이 유배를 와가지고 갈라져서 더 먼 바다 건너 흑산도로 건너간 정약전 형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자신을 알아주던 군주였던 정조, 하지만 승하한 정조, 떠나가버린 정조님 형과 임금을 그리는 그 마음을 이곳에서 하염없이 강진만을 바라보면서 풀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약전 같은 경우에는 정조 임금이 역시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할 정도로 정약용 못지않게 칭찬을 했던 당대 최고의 또 실학자 학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정약전과 정약용 형제 두 형제는, 특히 여러 형제 중에 두 형제는 정말 학문적으로도 그리고 사적으로도 서로 의지하는 존재였다고 하는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서로 바라보면서 그리워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곳에 온 정약용은 나중에 18년이 지난 다음에 유배에서 해배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정약전은 끝내 유배지였던 흑산도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죠. 그래서 이곳에서 하염없이 그리워했을 테지만 살아서는 다시 형을 보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그냥 이곳을 보니까 다산 선생의 고향 수종사 그 모습이 떠올라서 조금 더 약간 슬퍼지고 뭔가 아련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유영원, 이익, 정약용 이런 분들은 이제 농업 중심의 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상공업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전혀 안 하신 건 아니에요. 정영 선생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은 책을 썼기 때문에 거의 뭐 안 건드린 분야가 없습니다. 약간 주로 농업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농업 개혁의 핵심은 토지제도에 대한 개혁이기 때문에 토지제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장 많이 하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상공업 중심 개혁론입니다. 상공업 중심 개혁론, 중상학파라고도 하고요. 이영후생 학파라고도 하죠. 이영후생 학파라고도 합니다. 앞으로 잠깐만 넘어갈게요. 이 농업 중심 개혁론은 다른 말로 중세치용 학파라고도 하죠.
죄송해요. 제가 PPT에 지금 오타를 내놔가지고 경세치용 학파라고 하죠. 경세치용이 무슨 뜻인가 제가 사전 찾아봤거든요. 선생님이 읽어드릴게요. 정치, 경제, 사회 등 국가, 사회의 현실적 문제를 다루는 제도나 방법에 관한 구체적 지식이나 실천적 구현을 포함하고 있는 용어가 바로 경세치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되는가라는 그런 실전적인 모습들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을 바로 경세치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실천적인 문제 해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없었잖아요. 근데 경세치용은 이거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까지 논의를 하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공업 중심으로 다시 가서요. 상공업 중심 개혁론, 중상학파, 이용호생학파라고도 합니다. 18세기 후반에 상공업이 발전하게 되어지고 기술 혁신을 주장하는 실학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상공업의 발전과 기술을 혁신하자라는 실학자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북학파, 이용호생학파, 중상학파, 상공업 중심 개혁론 얘기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북학파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들은요 주로 노론 출신들이에요. 아까 중농학파가 약간 주로 남인 출신 실학자들이 많이 얘기했다라면은 중사학파는 주로 노론 출신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청해 문물을 적극 수용해가지고 부국강병과 이용우생에 힘쓰자라고 얘기했던 분들이 바로 상공업 중심 개혁론을 얘기하셨던 분들이고 다른 말로 북학파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우생은 뭐냐? 백성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이롭게 쓰이고 또한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야말로 실제적인 학문이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정말 진짜 풍요로운 학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용후생학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실학자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수원이란 분입니다. 유수원이란 분은 우서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서에서 토지제도의 개혁보다는 농업의 상업적 경영. 그러니까 토지제도 문제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거보다 어떻게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농업 경영을 해 나갈 것인가, 경영과 기술 혁신을 해서 생산성을 높이자. 그러니까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같은 땅에 농사를 지어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토지를 운영하면은 더 효율적일 수 있는가, 이런 방법적인 면들을 좀 얘기하신 분이 바로 유수원이고요. 또 산농공상의 평등, 산농공상 조선시대 대표적인 직업들이죠. 선비, 농부, 수공업자, 상인들, 장사하는 상인들. 자, 이런 것들 다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느냐, 직업적 평등을 이루자라고 주장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홍대용이라는 분입니다. 자, 홍대용 선생은요, 노론 명문가의 자제인데요. 청나라의 사신으로 따라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청나라의 사신으로 갔다 온 경험을 바탕으로 임화경륜, 의산문담 이런 책들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기술혁신가, 또 문벌제도의 철폐. 당시에 이제 노론 가문이긴 했지만 문벌이 문제가 있다서 문벌제도의 철폐를 주장하셨고요. 그리고 성리학을 극복하는 것이 부국강병의 근본이다. 성리학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더 나아가서 약간 천체, 무한우주론, 그리고 지전설 이런 것들을 주장하시기도 했던 되게 앞서가는 선각자였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무한우주론과 지전설, 중국이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전설은 지구가 돌면은 이게 중심이 어디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둥근 것의 중심이 어디, 이걸 어떻게 돌리냐에 따라 중심이 움직이잖아요. 움직인다고 말했어도 중심이 어디다라고 얘기하기도 힘들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중화사상을 비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박지원 선생입니다. 박지원 선생은 이제 열하일기라는 책을 쓰셨죠. 열하일기는 청소년들의 필독서 추천하는 고전으로도 이렇게 쓰여진 책인데요. 당시에는 정조대왕한테 이거 이런 책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라고 하고 혼났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열하일기 보고 좀 이렇게 글을 썼단 말이야? 안 좋게? 날라리 아냐? 반성문 써. 그 정도로 정조한테 좀 혼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꼭 읽어야 필독서 고전으로 꼽히는 책 중에 하나가 열하일기죠.
저희 박지원 선생은요, 상공업의 지능을 강조하고요. 수레와 선박의 이용, 수레와 선박. 그러니까 수레와 선박을 이용한다는 것은 약간 유통 이런 것들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농 방법, 농사 짓는 방법에 대한 혁신과 장려를 통해서 이분도 맞아요. 생산량을 높이는데. 그러니까 중농업화는 토지 제도를 좀 개혁해서 실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땅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데 좀 관심을 가졌다라면은 중소업화 이분들은 농사 중요하지. 근데 토지 문제보다는 어떻게 똑같이 농사를 지어도 어떻게 하면 생산을 더 많이 할 수 있을까, 방법적인 면들에 좀 더 관심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지원 선생은 관농소초라는 이제 농업과 관련된 책을 썼거든요. 관농소초라는 책에서 또 한전론을 주장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익 선생의 한전론과는 좀 반대예요. 그래서 관농소초라는 책에서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하자. 아까 이익이 주장했던 한전론은 토지 소유의 하한선이죠. 최소한 이 집에 이만큼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더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박지원의 한전론은 이만큼 이상 500평이다 정했으면 500평 이상 못 갖는 거예요. 그 이상을 못 갖도록 하는 상한선을 정해준 거. 그러니까 이익 선생은 최소한 이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박지원 선생은 이만큼 이상을 못 갖고 있는다라는 거. 이렇게 한전론이지만 이름은 한전론이 같지만 토지 소유의 한계를 정해준다라는 데서 한전론인 것 같지만 상한선이냐 하한선이냐에 두고선 좀 나눠지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일반적으로 이제 시험 문제 풀고 이럴 때 한전론 하면요, 박지원보다는 이익의 한전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익의 한전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청해 다녀온 경험 바탕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열하일기란 책, 열하를 다녀서 열하일기를 쓰셨고요.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유명한 고전들이 많죠. 양반전, 호지, 허생전.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양반들의 삶들을 풍자하셨던 분이 바로 박지원 선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박재가 선생님입니다. 박재가 선생님은 원래 서얼 출신이에요. 서얼 출신인데, 정조가 규장각이라는 걸 세우고 규장각에는 이제 뛰어난 서얼 출신들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때 이제 서울 출신으로 규장각 검소관에 진출했던 인물이고요. 박지원의 제자로 박지원한테 이제 공부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박재가도 이제 청나라에 다녀온 다음에 북학의라는 책을 저술하고요. 그래서 청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청 문물의 적극적인 수용과 청가의 통상 강화 등을 주장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수레와 선박에 대한 이용을 강조했고, 또 신문제 타파하자. 아무래도 본인이 서울 출신이었으니까 신문제에 대한 관심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더 나가서 이제 소비를 주장합니다. 무조건 검소한 것만이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우물이 계속 퍼내도 마르지 않는 것처럼 계속 퍼내야지 새로운 물을 뜰 수 있는 거지, 쌓아두고 쓰지 않으면 오히려 발전이 없다라고 하면서 소비를 주장합니다. 소비. 그렇죠. 요즘도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막 기본적인 재난 소득, 긴급 지원 소득들 해주고 있죠. 그래서 소비를 장려하잖아요. 지금 이런 국가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렵다 해가지고 집에만 있으면서 돈을 쓰지 않으면은 경제적으로도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쓰는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서, 또 한편은 물론 이제 경제적으로 실업을 겪으시거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지원해주지만, 어쨌든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써야지 경제가 발전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박재가 선생님이 주장하셨던 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학입니다. 국학은 이제 우리의 역사, 지리, 국어 등을 연구하자는 학문적 경향을 국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학이 발달하면서 우리 민족의 전통과 현실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고 우리 것을 좀 연구하자. 예전에 성리학자들 어땠습니까? 생전 가보지도 못한 중국의 역사, 중국의 지리, 그림을 그려도 산을 막 이렇게 높게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은 그런 그림. 그냥 무조건 중국에 좋은 거예요. 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 영토, 우리 땅, 우리 자연에 관심을 갖고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국학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사, 지리서, 지도, 국어 이렇게 나눠서 좀 크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제 역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호 이익 선생이었죠. 그래서 성호 이익 선생은 실증, 뭔가 증거를 댈 수 있는, 무턱대고 이런 것이 아니라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증적이고 비판적인 역사관을 제시하면서
이제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벗어난 우리 역사를 좀 체계화하자라는 이제 주장을 하시게 되어집니다. 이익 선생은요. 그리고 이제 안정복 선생님은 이익의 제자예요. 이익의 제자로서 동사강목이라는 책을 쓰시는데, 이 동사강목은 고조선에서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이 동사강목인데요. 단군, 기자, 사만으로 이어지는 정통론이라는 걸 제시해요. 정통론인데 중국과는 다른 우리만의 정통이 있다라는, 약간 우리만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신 분이 안정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치효는 해동역사라는 책을 쓰십니다. 해동역사, 바다 동쪽 우리나라 말하는 거죠. 역사에서 단군조선과 고려까지를 서술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사에 대한 서술, 인식의 폭을 넓힙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약간 단군에 대한 관심, 우리 민족 시조라는 단군에 대한 관심을 좀 더 폭넓게 가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또 이긍익은 연려실기술이라는 책을 씁니다. 연려실기술. 그래서 이건 조선에 대한 역사책인데요. 이제 옛날부터는 그냥 조선 시대에 대한 것들인데, 조선의 정치와 문화를 정리한 책이 연려실기술입니다. 그래서 연려실기술은 좀 실제로 너무 많은 방대한 자료들이 있어서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많이 연구하면서 이제 근거로 삼는 역사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유득공, 발해고란 책, 유득공의 발해고. 그 전까지는 약간 이제 우리가 발해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발해고를 통해서 신라 발해를 남북국사, 통일신라 시대라고만 하면은 우리 북쪽에는 발해를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발해의 역사는 그러면 북쪽의 역사, 특히 만주, 요동, 요쪽 이제 만주 간도 요쪽의 역사를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북국이라고 하면서 발해를 적극적으로 우리 역사 안으로 끌어들였던 분이 바로 이 유득공 발해고가 되겠습니다. 자, 지리서는 한백겸의 동국지리지에서 이분은 이제 동국지리지라는 책을 통해서 고대의 이제 지명을 새롭게 증명하셨고요. 정약용 선생은 또 안 건드린 부분이 없죠. 아방강역고라는 책을 통해서 고대사의 강역을 새롭게 고증하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중환 선생의 택리지도 되게 유명하죠. 택리지 유명한 지리서죠. 우리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지리 관련된 서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리적 환경과 각 지역의 경제, 생활, 풍속, 인심 등을 서술했죠. 요즘으로 치면 약간 여행책 보면은 그 지역에 뭐가 특산물인지, 뭘 봐야 되는지, 뭘 먹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써있잖아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좀 재밌게 살기 좋은 지역, 우리나라에서 살기 좋은 지역, 화가 미치지 않는 지역, 이런 것들 좀 써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는 정상기의 동국지도의 특징은 우리나라 최초로 백리척, 축척이라고 하죠. 축척을 사용해서, 특히 백리 단위로 축척법을 사용했다라는 거. 김정호 선생님은 너무 유명하죠.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 그래서 22첩으로 나눠서 목판 지도를 만드셨는데, 거리를 알 수 있도록 심리마다 눈금을 표시하고 산맥, 하천, 포구 등을 다 세밀하게 그런 작성한, 요즘의 지도와 비교해봐도 흠잡을 데 없는 엄청난 지도를 만드셨죠. 또 국어연구에서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해, 그리고 유희의 언문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우리말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한글이 우수하다라는 인식들이 생겨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실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워낙에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 책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도 뭔가 성리학이나 이런 부분들보다 제 생각에는 훨씬 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훨씬 더 우리 지금 역사에 끼친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서 자라면서 수원 화성을 보고 자라면서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화성을 사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이 거중기나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이루셨던 이제 정약용 선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역사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도 이렇게 실학이라는 파트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지금도 실학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